눈을 떴을 때 제 발밑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방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낚싯대도, 쿨러도, 아들도, 며느리도. 그저 파도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자식이, 내 피부치가 날 죽이려 했다는 걸.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반전에 놀라실 겁니다. 제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제 이름은 이정호, 올해 72살입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부자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상가 건물 몇 개 가지고 있고 아파트도 2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제 입지는 형편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아들에게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입고 나가는 옷차림에도 핀잔을 들었습니다. 낚시를 간다고 하면 냄새난다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입으면 창피해요. 며느리가 자주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집이었지만 제 집 같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어도 눈치가 보였고 부엌에 들어가도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김포 수로로 향했습니다. 낚싯대를 챙기고 낡은 의자 하나 들고 나가면 그곳만큼은 제 세상이었습니다. 물소리만 들리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람은 없어도 평화는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수로 옆에 앉아 있으면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새벽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인사만 나눌 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붕어가 잡히고 가끔은 아무것도 안 잡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낚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 자체가 중요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제 삶에서 제가 주인이 된 순간이 이렇게 적었던가 싶었습니다. 젊었을 땐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상가를 사들이고 아파트를 장만하고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어느새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는 돈도 있고 재산도 있는데 오히려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내 집에서, 내 가족에게서 말입니다. 수로 옆 낡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만큼은 제가 저였습니다. 누구의 아버지도 누구의 시아버지도 아닌 그냥 이정호였습니다. 물을 바라보고 바람을 맞고 가끔 낚싯줄을 당기는 그 순간들이 제겐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은 붕어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크지도 않은 놈이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매운탕이라도 끓여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며느리에게 보여주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그거 비린내 나요. 그냥 버리세요. 그날 이후론 물고기를 잡아도 집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수로에 다시 놓아주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줘버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잡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습니다. 새벽마다 수로로 나가고 해가 뜨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선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저와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냈습니다.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했나? 재산 모으고 건물 사고 아들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남은 건 이게 다인가? 허무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미 나이를 먹어버렸고 돌이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수로로 나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물소리만 들리면 마음이 편했지 사람은 없어도 평화는 있었거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수로는 제게 평화를 줬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깨지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수로에 다녀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아들 준혁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엔 이 시간에 자고 있거나 출근 준비를 하는데 그날따라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평소에 무뚝뚝한 얼굴이 아니라 뭔가 말을 꺼내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현관에 두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강화도 쪽으로 낚시 가시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낚시를 가자고 하다니 그동안 낚시 간다고 하면 코웃음 치던 녀석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 낚싯대를 보고 낡았다며 창피하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무슨 바람이 불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의아했습니다. 준혁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매일 혼자 수로만 가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라고 했습니다. 강화도 쪽에 낚시하기 좋은 곳을 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엌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요즘 너무 우울해 보이세요. 바람 좀 쐬시라고요. 준혁이가 좋은데 알아봤어요. 그 미소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평소엔 저를 보면 인상을 찌푸리던 며느리였는데 그날따라 상냥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아 고마웠습니다. 그래, 그럼 가볼까? 제가 답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저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함께 낚시를 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겐 큰 의미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의 눈가에 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봤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땐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제대로 쉬다 오라고 했습니다. 요즘 제가 많이 힘들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마음이 들떴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낚시 장비를 챙겼습니다. 낚싯대를 닫고 미끼통을 확인하고 의자도 챙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SUV가 이미 준비돼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쿨러와 낚싯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제 것보다 훨씬 좋은 장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거는 너무 낡아서 제가 새로 샀어요.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김포를 벗어나 강화도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햇살은 평화로웠고 바람은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였습니다. 준혁이는 운전하면서 가끔 저를 돌아봤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좋다고 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단둘이 나들이를 하는 게 얼마만인가 싶었습니다. 중간에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준혁이가 맥주를 몇 캔 사왔습니다. 간식도 사왔습니다. 오징어, 땅콩, 육포,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맥주라도 한잔 하시죠. 차 안에서 캔을 땄습니다. 저도 기분이 좋아서 함께 마셨습니다. 첫 캔을 따서 마셨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함께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이러니까 좋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주 이러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 참 좋았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마주 앉아 술을 마신 게 얼마만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 평화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 뒤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들이 두 번째 캔을 건넸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받아 마셨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시원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바다로 가는 길.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논밭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들이 스쳐갔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완벽한 낚시 날씨였습니다.
준혁이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음악을 들으며 맥주를 마시니 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돈도 재산도 아니고 그냥 이런 순간이 행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 더 하세요. 세 번째 캔을 건넸습니다. 조금 많은 것 같았지만 거절하기 싫었습니다. 아들이 권하는데 마셔야죠. 캔을 따서 입에 댔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맛이 조금 달랐습니다. 쓴맛이 더 강한 것 같았습니다. 뭔가 텁텁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마셨습니다.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반쯤 마셨을 때였습니다. 몸이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팔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눈꺼풀도 무거워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혁아, 나 좀 이상한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2개로 보였습니다. 아니, 3개로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걱정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놀라는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저보다 덜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맥주. 세 번째 맥주. 그 맛이 달랐던 거. 갑자기 무거워진 몸. 이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봤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아들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그건 아들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갑자기 친절해진 것도, 낚시를 가자고 한 것도, 맥주를 권한 것도 전부 계획이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니?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만 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의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항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팔을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아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드라이브를 하는 것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소리도 멀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도, 차 바퀴 소리도, 아들의 숨소리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나는 죽는구나. 내 아들 손에. 그렇게 생각하니 슬픔보다 허무함이 먼저 왔습니다. 72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이 이렇게 오는구나. 병원 침대도 아니고 따뜻한 집도 아니고 차 안에서. 그것도 내 자식이 준 독이 든 술을 마시고. 준혁아, 내가 뭘 잘못했니? 돈이 필요했니? 그럼 줬을 텐데. 건물도 줬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저를 삼켰습니다. 깊고 차갑고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식을 잃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온몸이 무거웠고 등이 아팠습니다. 딱딱한 무언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에 갈매기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팔에 힘을 줬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갯바위였습니다. 온통 바위뿐이었습니다. 사방이 바다였습니다. 작은 무인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낚싯대도 쿨러도 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준혁이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이곳에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여기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 아니, 버린 겁니다. 손으로 바위를 짚고 일어서려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약 기운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몇 번을 넘어지며 겨우 일어섰습니다. 발밑을 봤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바위 아래쪽은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밀물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바위 전체가 물에 잠길 것 같았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여기서 혼자 익사하는 건가? 아무도 모르게. 준혁아, 준혁아.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이 쉬도록 불러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파도 소리뿐이었습니다. 메아리조차 없었습니다. 바다가 제 목소리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다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육지가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었습니다. 헤엄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제 몸 상태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바위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혹시 배라도 보이지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만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만.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준혁이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아니, 이미 죽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혼자 놔두면 밀물에 휩쓸려 죽을 테니까요. 왜 이러는 걸까? 돈 때문인가? 재산 때문인가? 그럼 그냥 달라고 하지. 왜 이렇게까지? 아들아, 너는 왜 아버지를 죽이려 하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버려진 갯바위 위에 서 있다는 게 그 증거였습니다. 물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10월의 바닷물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바위를 기어 올랐습니다. 손이 까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이 고통을 이겼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72살의 몸으로 바위를 오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았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웠는데 저만 지옥에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 중얼거렸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죽을 순 없었습니다. 준혁이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터 소리였습니다. 배였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있는 힘껏 손을 흔들었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주세요. 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배가 가까워졌습니다. 작은 어선이었습니다. 낡아 보였지만 제겐 구원의 배였습니다.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서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소리쳤습니다. 배가 멈췄습니다. 중년의 어부가 저를 봤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는 급하게 배를 갯바위 쪽으로 몰았습니다. 어르신, 거기 계시면 위험해요. 어부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살았다. 살 수 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배가 바위에 가까이 됐습니다. 어부가 손을 뻗었습니다. 굵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일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부가 힘껏 당겼습니다. 저를 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겨우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여기서 뭐 하신 겁니까? 어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날 버리고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낚시하다가 그만.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타실로 가서 담요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낡고 비린내 나는 담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추우시겠어요. 이거라도 두르세요. 담요를 제 어깨에 걸쳐줬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낯선 어부가 제게 보여준 친절이 가족보다 따뜻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어부는 작은 버너를 꺼냈습니다. 낡은 코펠 위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라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육개장 사발면이었습니다. 녹색 포장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몸 좀 녹이셔야죠. 버너에 불을 붙였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습니다. 면과 스프를 넣었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냄새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몇 분 후 어부가 라면을 건넸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면을 건져 올렸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혀가 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매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이 매워서 나는 건지 슬퍼서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계속 먹었습니다. 면을 먹고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체하시겠어요. 어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햇빛이 물결에 반짝이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죽이려던 바다였는데 이제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모셔다 드릴까요? 어부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집으로. 하지만 그게 집일까요? 저를 죽이려 한 아들이 있는 곳이 집일까요? 잠시 고민했습니다. 김포로 가주시면 됩니다. 결국 그렇게 답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갯바위가 멀어졌습니다. 저를 거의 죽일 뻔했던 그곳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시는 저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육지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부는 저를 작은 포구에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줬습니다. 제가 돈을 드리려 하자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요. 그냥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여준 선의가 가족의 악의보다 컸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에게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가 달라진 겁니다. 죽다 살아온 사람, 자식에게 버림받은 사람.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발면의 따뜻함 속에서 저는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는 죽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 가족에 대한 믿음, 그런 것들이 차가운 바닷물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건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복수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생존 본능이라고 해야 할까요?
확실한 건 이제 저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아파트였습니다. 10년을 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곳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준혁이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들이 제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거실 문을 열었습니다. 준혁이와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맥주도 마시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죽이고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말을 즐기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건가? 제가 문을 여는 소리에 그들이 돌아봤습니다.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의 손에서 치킨이 떨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령을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죽었어야 할 사람이었으니까요. 살아 계셨네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반갑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놀랐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당황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옷 그대로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닷물에 젖어 무거운 옷이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물자국이 생겼습니다.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날 일이 잘 기억이 안 나는구나.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게 더 무섭게 들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혁이가 침을 삼켰습니다. 목젖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배신했습니다. 공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맥주를 마셨지. 그리고 갑자기 정신이 없더라고.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어디였더라? 기억이 안 나?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호하게 말하는 게 나았습니다.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준혁이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으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뭘 알고 있는 걸까?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없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서툰 연기였습니다. 괜찮다. 다행히 어떤 어부가 날 발견했거든. 그 사람이 날 구해줬어.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준혁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제가 죽지 않은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실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참, 오늘 정말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 죽을 뻔했거든. 근데 살았지. 운이 좋았나 봐.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와 며느리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72세 노인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예전에 제 눈이 아니었습니다. 순하고 온화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복수할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알고 있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무기였습니다. 공포, 불안, 죄책감. 그걸 이용할 겁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넥타이도 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깔끔한 모습이었습니다. 72세 노인이 아니라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이정호였습니다. 재산을 일군 그 이정호 말입니다. 김포에서 부동산으로 성공한 그 사람 말입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준혁이와 며느리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9시 정각에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고객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가 임대료 계좌를 전부 변경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본인 확인을 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문제 없었습니다. 명의는 제 것이었으니까요. 모든 건물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가가 3개 있었습니다. 김포에 2개, 인천에 하나. 월세가 꽤 됐습니다. 매달 거의 500만 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그 돈은 며느리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관리한다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귀찮기도 했고 가족이니까 믿었습니다. 생활비 주고 집안 관리하는데 쓰라고 맡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으로만 된 통장이었습니다. 비밀번호도 새로 설정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제 어머니 생신으로 했습니다. 준혁이는 외할머니 생신을 모를 겁니다. 한 번도 관심 가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직원이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3개 상가의 임대인들에게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계좌번호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임대인들도 별다른 의심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내 돈을 내 통장으로 받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제 명의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인데 말입니다.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를 끝냈습니다. 돈줄을 끊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준혁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부엌에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다녀왔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은행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예감한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가 임대료 계좌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생활비는 제가 따로 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래 제 돈이었습니다. 제 명의의 건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제 통장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 통장으로 들어간 게 이상한 거였습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러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제 돈이니까 제가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며느리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가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저하더니 다시 제자리에 섰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저는 준혁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준혁이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사실이 무거웠을 겁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부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제가 살아있고 제 재산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원하던 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저를 죽이려 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가 죽으면 모든 게 자기들 것이 된다고 생각했겠죠. 상가도 아파트도 예금도 전부. 하지만 이제 그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아파트도 제 명의입니다. 예금도 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죽지 않는 한 돈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효과적인 복수였습니다. 그들이 가장 원하는 걸 빼앗는 거였으니까요. 눈앞에 있지만 손댈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복수가 달콤하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준혁이와 며느리는 저를 피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나가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이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부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신문을 펼쳐 놓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인쇄한 기사였습니다. 강화도 갯바위 실종 사건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크게 인쇄해서 눈에 잘 띄게 해 놓았습니다. 실제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낚시하러 갔다가 실종된 60대 남성 이야기였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다고 했습니다. 바다에 휩쓸려 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수색 중이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내렸습니다. 천천히 마셨습니다. 신문을 읽는 척 했습니다. 실제로는 기사를 외울 정도로 여러 번 읽었지만 처음 보는 척 연기했습니다. 준혁이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준혁이가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저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마시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바다 사고가 많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화도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실종됐다고 했습니다. 시신도 못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준혁이가 탁자로 다가왔습니다. 기사를 봤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냥 신문만 봤습니다. 하지만 준혁이의 반응을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바다는 정말 무섭다고 했습니다. 한번 휩쓸리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운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어부가 지나가지 않았으면 저도 저 사람처럼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혁이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사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숨소리까지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저 마시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겨진 두 사람의 표정이 상상됐습니다. 창백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표정일 겁니다. 그게 제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날 저녁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일부러 다큐멘터리 채널을 틀었습니다. 바다 조난 사고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미리 확인해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송 시간까지 체크해뒀습니다. 소파에 앉아봤습니다. 준혁이와 며느리는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거실 소리가 들릴 겁니다. 일부러 볼륨을 평소보다 크게 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살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밀물에 휩쓸리면 어떻게 되는지, 시신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 사례들을 보여줬습니다. 가족들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혼잣말처럼. 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크게. 파도는 모든 걸 씻어가지만 기억까지는 못 지운다고 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움직이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했습니다. 신문에서 바다 사고 기사를 찾아 탁자에 놓았습니다. 뉴스에서 실종사건 보도가 나오면 크게 틀었습니다. 바다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준혁이는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경질적이 됐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놀랐습니다. 문 닫는 소리만 들려도 움찔했습니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다가 그들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불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가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문 앞에 서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었습니다. 제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제가 원하던 바였습니다. 그들이 불안해하는 것,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것,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이게 제 복수였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큰처남 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모이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큰처남 손자 돌잔치였습니다. 가야 했습니다. 안 가면 이상하게 보일 테니까요. 준혁이와 며느리는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저와 함께 있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안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갔습니다. 인천에 있는 큰처남 집이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 1시간 내내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큰 음식점을 빌려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가 쪽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큰처남, 작은처남, 처형, 조카들까지. 시끌벅적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오랜만이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건강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돌잔치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아기가 귀여웠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술도 나왔습니다. 저도 한 잔 받았습니다. 맥주가 아니라 소주였습니다. 큰처남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근황을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했습니다. 낚시는 자주 가냐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요즘은 낚시를 안 간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무슨 일 있으세요?
큰처남이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혁이와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술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낚시 갔다가 죽을 뻔했어요. 아들 덕분에 바다에서 죽을 뻔했죠. 순간 공기가 얼었습니다. 시끌벅적하던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를 봤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큰처남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강화도로 낚시를 갔다고 했습니다. 준혁이가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갯바위에 혼자 있었다고 했습니다. 밀물이 차오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어부가 지나가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없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준혁이에게 꽂혔습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준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처남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습니다. 맥주를 마셨는데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바위 위였다고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처형이 준혁이를 쏘아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준혁 씨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처형이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더듬거렸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없어지셔서. 거짓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말투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챘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돌잔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다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도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큰처남이 말했습니다. 앉아요.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이는 다시 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평범하게. 하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계획대로 됐습니다. 이제 소문이 날 겁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퍼질 겁니다. 준혁이가 아버지를 바다에 버렸다는 소문이, 죽이려 했다는 소문이.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의심은 충분했습니다. 그 의심이 준혁이를 따라다닐 겁니다. 평생.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를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더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준혁이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창밖만 봤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든 척했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귀를 열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 해서. 하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침묵만 있었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복수의 세 번째 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미리 예약을 해뒀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친절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상가 3개는 딸에게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도 딸에게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류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소한은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변호사가 보관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신탁을 설정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신탁으로 묶어놨습니다. 제가 죽어도 바로 상속되지 않게 했습니다. 딸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준혁이가 손댈 수 없게 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변호사와 악수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건강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혁이와 며느리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상가는 다 딸에게 줬어. 아파트도 딸에게 줬지. 준혁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날 버렸듯 나도 너희를 내 삶에서 버린다. 그 말에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준혁이가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을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 제발. 준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답했습니다. 용서. 난 그 단어를 강화 바다에 던지고 왔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애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그랬듯이 며칠 후 그들은 집을 나갔습니다. 갈 곳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을 뿐입니다. 짐을 싸는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차에 실을 때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김포수로가 보였습니다. 물결이 잔잔하게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낚싯대를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로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낚시를 하러,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되찾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72년을 살았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제 재산을 지켰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살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김포수로 옆에서 낚싯대를 들고 평화롭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한 노인의 복수와 생존의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인공의 복수가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가혹했을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가족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